국정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각각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하고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인데 박 전 원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민간인 신분인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이 동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여성 일가는 윤 대통령의 당 대선 후보 경선 때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소집돼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8.28 전당대회 경선 규칙 수정안을 대부분 거둬들이며 당내 갈등을 일단 봉합했습니다. 국가 연구 지원을 받은 뒤 기술 개발을 전혀 하지 않아 지원금을 반납할 처지에 놓인 업체가 사업평가 직전 국회의원실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의원실은 평가기관에 직접 연락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외압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강의 시간에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다수가 생계가 어려워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다시 역사 왜곡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최대 전력 수요가 이미 지난해 연중 최고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전기 사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전기 요금이 인상돼 특성상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주요 20개국 G20 외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세계 에너지, 식량 위기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외교수장의 양자 회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마전선 영향으로 오늘부터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려서 내일까지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폭염이, 다음 주에는 집중호우가 예보돼 당분간 날씨 변화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서훈 전 원장은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재작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역 어업 지도선에 탔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사살됐고 시신도 불태워졌습니다. 해경과 국방부는 당시 이 씨가 자진 월북하려던 것으로 추정했지만 최근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TF를 꾸리고 해당 사건 진상규명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이보다 한 해 먼저 일어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정부가 동해에서 납포한 북한 어선의 선원 2명을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망쳤다는 이유로 북으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국정원은 조사 결과 서훈 전 원장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지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과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죄로, 서훈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과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생산처의 첩보가 삭제되느냐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이 아니라는 말로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는 문재인 정부가 유족에게도 실종자의 생존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TF는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유족이 이 실종 소식을 듣고 서해로 달려가서 어업 지도선에서 그 선원들과 함께 수색 활동을 했습니다. 해경들과 함께. 그 시간이 20일 오전 10시부터입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20일 오전 10시부터 2박 3일 동안
서해 바다에서 이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또 동시에 22일 오후 3시 반경에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2일 저녁 6시 36분경에 대통령에게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족한테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윤석열 대통령 나토 일정에 동행한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를 수행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전체 일정 기획에 참여했다는 설명인데요. 그러나 야당에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빗대며 국정조사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박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첫 해외 일정에 동행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A씨. 이 비서관은 대선 때 김건희 여사와 처가 의혹에 대한 법률 대응을 담당했고 부인 A씨도 김 여사를 도왔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민간인 신분이지만 무보수 자원봉사라 이해 충돌 여지가 없다고 해명한 데 이어 스페인에서 김 여사를 보좌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를 수행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대신 윤 대통령 부부의 나토 관련 전체 일정을 기획하고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때 사적 수행과 채용 논란이 불거진 점을 의식해 김 여사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A씨가 동행한 이유에 대해선 해외 경험이 풍부하고 영어에 능통한 데다 국제 행사 기획을 하기도 했다며 능력을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외교부에도 그런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으로 의중을 잘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민간인이라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갔다면서 대통령 주치의나 통역도 기타 수행원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은 공무를 지원했다면 전용기에 타도 문제없다며 문재인 대통령 때는 BTS를 수시로 동원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고 공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에 도움이 되고 보조를 하고 지원을 했다 그런다면은 그걸 일단은 특별 수행원인 거예요. 그런 특별 수행원이기 때문에 전용기 타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야당에선 과거 최순실 씨도 무보수였다며 명백한 국기문란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김종숙 여사께서 만약에 이렇게 지인을 데리고 가셨다고 그러면 온 언론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문제는 국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국가 기밀이 담긴 공무를 굳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맡긴 이유를 대통령실도 속시원히 해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슈 차단에 애쓰고는 있지만 비선 보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한편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 일가가 윤 대통령에게 고액의 정치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참여 중앙당 후원회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보면 이 비서관의 부인 A씨와 A씨의 어머니가 각각 1,000만 원씩 2천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후원금을 낸 건 지난 2021년 7월 26일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전인 경선 후보 시절입니다. A씨는 한방병원재단 이사장의 딸로 지난 2013년 이원모 당시 검사와 결혼했고 A씨의 어머니는 한방병원재단 지주회사의 전 대표입니다.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당 윤리위가 오늘 열립니다. 이 대표는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윤리위 결론에 따라 당내 권력 지형이 재편될 수도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 윤리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두고 YTN에 출연한 이준석 대표는 성접대 의혹 제보자와 접촉해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성접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윤리위 쟁점인 증거인멸도 당연히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증거가 예를 들어서 어디 사진이 찍혀 있는 건데 그걸 인멸하려고 했다든지 아니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말만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제기된 의혹으로 제일 신이 난 사람은 윤핵관이라며 당내 견제 세력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가장 신난 분들은 소위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배 떨어지니까 완전히 까마귀들이 합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하는 이 대표는 오늘 윤리위에 직접 출석해 소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단에서 징계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건 아니니까요. 출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 대표의 해명을 듣고 윤리위원들이 논의를 거친 뒤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항목이 넓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준석 대표 개인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여권 내 권력 지형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한 만큼 당 안팎에서 윤리위 징계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당대회 준비위의 전대로를 뒤집으면서 촉발한 당내 갈등은 비대위가 절충안을 마련하면서 일단 봉합됐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당의 토사구팽에 굴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당권 도전을 불허한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예비경선 당락을 중앙위원회 100%로 결정한다는 비대위 결정에 친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잇따르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공개 발언을 건너뛰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네, 저는 오늘 모두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이어진 당무위원회에선 논란이 된 비대위안 대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원안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당대표 예비경선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30% 반영하는 전준위안으로 치르고 최고위원 컷오프는 비대위가 바꾼 대로 중앙위원회가 결정하는 절충안을 선택한 겁니다. 당원들까지 많이 굉장히 서운해하시고 여러 가지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어서 당무위원회에서 경론이 벌어질 만한 사안들을 좀 줄여보자는 취지도 정치적 판단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최고위원 선거에서 1인 2표 가운데 1표는 지역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해 강제 투표 논란을 촉발한 권역별 투표제 도입은 비대위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전당원 투표까지 요구하며 반발했던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당원들의 승리라며 환영했고 비대위 결정에 반발해 사의를 밝혔던 안규백 전준위원장도 하루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비대위와 또 당무회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 계기를 위해서 비연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당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내 파열음은 잦아들었지만 전준희가 마련한 규칙을 당내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뒤집었다가 비대위 스스로 혼란을 불러왔다는 지적은 불가피합니다. 당무위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게 전당대회 출마 자격이 없다는 비대위 판단에도 힘을 실어줬는데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을 개를 취급한다, 토사구팽에 굴하지 않고 정치의 뜻을 이어가겠다며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규칙은 다음 주 중앙위원회 의결로 확정됩니다. 룰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이재명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 계파와 세대별 경쟁이 더 격해질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부 연구지원금 수억 원을 받은 업체가 기술 개발을 전혀 하지 않고도 낙제점이던 사업평가 결과가 돌연 뒤집혀 지원금을 챙겼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이 업체에 대한 결과가 바뀌기 전 한 국회의원실이 평가기관에 직접 연락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의원실은 외압 의혹에 선을 그었지만 국가지원사업 심의평가를 앞둔 공기관에 의원실이 연락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스마트 공장 기술개발 사업 대상업체로 선정돼 정부 지원금 6억 원을 받은 A업체. 하지만 기술개발 실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사업 수행에서 극히 불량 판정을 받고 지원금을 모두 반납해야 할 처지가 되자 민주당 소속 비국회의원실에 연락했습니다. 평가가 불공정했다며 잘 살펴봐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비 의원은 A업체가 소재한 지역의원으로 지난 3월 A사 대표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비 의원실은 중소벤처기업부를 거쳐 진흥원에 연락한 뒤 A사 등에 대한 평가 자료를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낙제점을 받은 경위가 뭔지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사 등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재심을 맡은 심의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는지도 회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흥원 내부에선 국회의원실이 특정 기업의 사업 수행 평가 자료를 전부 요구한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비 의원실이 자료를 요구했다는 소식은 이의 신청 심의를 앞둔 위원들에게도 전달됐습니다. 이후 열린 심의위에서는 A사 등에 대한 극히 불량 판정이 미흡으로 완화됐습니다. 성과는 부족하지만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려 한 걸로 보인다는 두루뭉술한 이유가 덧붙었습니다. 덕분에 A사는 정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게 된 건 물론 향후 정부 사업 참가 자격도 유지하는 등 모든 제재를 피했습니다. 진흥원 안팎에서 외압 논란이 일자 비 의원실은 지역 기업인이 고충을 토로해온 만큼 해당 판정에 대한 사실관계만 파악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의 신청 심의를 개최한다는 통보가 너무 촉박하게 전달된 사실 정도만 지적했다며 판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민원인 부탁만 듣고 국회의원실이 평가기관에 전화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해당 상임 및 국회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라든지 심의 결과 요구했다는 자체만으로 그 심의라는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전문가들이 그 부담을 가질 수는 없을 거예요. 한 국회의원의 지역구민 챙기기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검증 절차가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서울 지역 한 대학 교수가 강의에서 역사 왜곡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다수가 생계가 어려워 자발적으로 나선 거라고 하는가 하면 일제 침략을 당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조선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임성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희대 철학과 최모 교수가 지난달 2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전공 수업 영상입니다. 20세기 초 제국주의 시대를 설명하면서 일제의 조선 침략 과정을 언급하던 최 교수는 1910년 경술국치의 가장 큰 책임은 조선에 있다면서 고종 황제가 뒷돈을 받고 나라를 팔아넘겼다고 말합니다. 고종이 자기는 잘 살게 해주면 자기 지금 그때 돈이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 근데 그 돈 많이 주고 잘 살게 해준다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 나라 책임지시오 이렇게 한 거야. 일제가 처음으로 사유재산권을 도입하며 한국 자본주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기반을 둔 주장도 합니다. 일본 놈들이 토리조사해가지고 그냥 식재산을 뭘 해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그거 답이에요.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를 근대국가로 만들었어요. 다른 날 수업에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다수가 자발적 매춘이었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 거다. 그러니까 성매매 여성들 우리가 그렇게까지 뭔가 위해주고 뭔가 그럴 필요는 없다. 좀 불편했다. 약간 좀 불쾌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학생들 반발이 거세지자 최 교수는 일제 침략 자체를 옹호한 게 아니라고 해명하면서도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로 끌려간 사람보다 생계를 위한 자발적 참여가 많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진이 공식적인 입장을 문의하자 뒤늦게 자신은 역사 전문가가 아니라면서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면 철회하겠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역사학계에선 일부 경제통계만 부각하며 한국 근대화의 시작을 일제 지배에서 찾는 논리는 침소봉대라고 지적합니다. 일본인들 중심의 그런 통계라고 할 수 있고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선인들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라든가 사회라든가 문화라든가 여러 측면을 다 함께 고려해서 식민지의 역사상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대학가에선 일제강점기를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성균관대 공식 웹진엔 일제강점기가 우리나라 성장의 기반이 됐다는 글이 올라왔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됐고 2019년엔 류석춘 당시 연세대 교수가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란 발언을 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어제 최대 전력 수요가 지난해 연중 최고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최대 전력 수요가 9만 1,938메가와트로 지난해 7월 27일 오후 6시 9만 1,141메가와트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예비 전력은 8,021메가와트에 그쳤고 공급 예비율도 8.7%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특성상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업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특히 PC방이나 노래방 점주들은 임대료보다 비싼 전기요금을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님이 뜸한 오전에도 에어컨 4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손님 끊길까 봐 가동을 멈출 순 없습니다. 지금 이번 달 들어서면서 이제 폭염이다 이제 뭐 장마다 해가지고 지금 뭐 아침부터 이제 저녁 24시간 지금 풀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좌석 80여 개 규모의 매장 월세가 300만 원 초반인데 지난달 전기요금은 2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에어컨을 절반만 켰는데도 이 정도니 전기요금이 오른 상황에서 풀 가동하는 이달엔 얼마나 나올지 한숨부터 앞섭니다. PC방 업주들의 부담이 커지자 가맹점주들에게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는 곳도 생겼습니다.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드린다면 가맹점주님들이 조금이나마 좀 힘드신 상황에서 힘을 좀 가져가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홍대에서 24시간 코인 노래방을 운영하는 경기석 씨도 이번 달 청구될 전기요금 고지서가 걱정입니다. 누진세가 풀가동하게 되면 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최소 150에서 그 이상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전기세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우려스럽고. 정부는 한국전력의 누적된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입은 피해가 다 회복되지 않은 지금 꼭 요금을 올려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24시간 업종은 차등요금제를 적용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4분기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태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외식 물가가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음식값이 저렴한 대학 식당이나 무료 급식소에도 타격이 크다고 하는데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계층이 결국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 식당입니다. 여름방학인데도 점심을 먹으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4,000원에서 5,000원대 메뉴로 주변보다 싼 음식값에 학생들은 물론 인근 직장인, 자영업자들까지 이곳을 찾습니다. 저는 밖에서는 잘 안 먹고 매일 학생 식당에서 먹어요. 밖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가지고 요새 더 비싸져서. 저렴한 가격과 양도 푸짐하고요. 또 맛도 있어서 뭐 거의 매일 와서 먹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돼서 여기를 떠나질 못해요. 하지만 최근 식당 운영업체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10%나 음식값을 올렸는데도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해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10,000원만 있으면 인기 메뉴인 소금구이 덮밥부터 오므라이스, 라면에 공깃밥까지 3명이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00원으로 2명밖에 식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식당 운영업체에선 밥값 추가 인상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가격이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보통은 40에서 50%였는데 현재는 지금 50에서 60%까지 인상된 상황이고요. 일부 항목 같은 경우는 거의 70%까지 올라서 현재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르신과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급식소는 사정이 더 나쁩니다. 식자재 값이 급등하는데도 오로지 후원으로만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터라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체감 이 물가 지수는 지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물가가 뛰어서 100만 원어치 물건을 과거에 사면은 지금은 75만 원 정도밖에 사오질 못합니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물가 상승은 예상대로 학생이나 어르신 그리고 노숙인까지 가장 소외된 계층부터 힘들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필요성을 인정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각 6일 공개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 회의 참석자들은 경제 전망상 제약적인 정책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모두 동의했다며 높아진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할 경우 훨씬 더 제약적인 정책이 적절할 수 있을 거란 가능성도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14일에서 1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연준은 28년 만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7월에도 대폭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약적인 정책 필요성을 강조한 의사록 내용은 앞으로도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 거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전북 익산의 한 타이어 전문점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전주에서는 아파트 정전 사고로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사이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연신 물을 뿌려도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전북 익산시 목천동의 한 중고 타이어 전문점에서 어제 저녁 7시 10분쯤 불이 나 3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오면서 주변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경북 경주시 용강동 소재 타이어 전문점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층마다 불이 온통 꺼져 있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서신동 아파트에서 정전 사고가 나 3시간 40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가뜩이나 날씨도 더운데 냉방기 사용도 불가능해지면서 주민 400여 세대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주 쪽이 폭염광고가 내려 있었거든요. 저기가 다 나가버렸다니까요. 지금 음식, 에어컨,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들이나 그런 거는 이제 다 에어컨이 안 되니까 난리가 나서 그랬어요. 경기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사거리에서는 버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2명이 다쳤고 버스 승객도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신호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량 블랙박스와 일대 CCTV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증가세에 신규 환자가 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해 특수 응급병상 확보와 방역 점검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1,000명 넘게 늘어 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1주 전보다 8천여 명, 2주 전보다는 무려 10,000여 명이나 늘어 유행 증가세가 뚜렷해졌습니다. 정부는 유행 확산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재유행 대비에 나섰습니다. 분만, 투석, 소아 등 특수 환자들이 코로나19가 재유행해도 치료를 받는데 피해가 없도록 적정 수준의 병상을 확보하고 현재 확보한 특수병상은 투석 288개, 분만 250개, 소아 246개로 수요가 급증하면 권역별로 공동 활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특히 분만 등 응급 상황에서 진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입원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확진 환자를 봤던 곳에서 별도의 병상 배정 절차 없이 바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절차를 훨씬 더 좀 더 원활하게 하도록 더 강화한다는. 응급실도 음압격리 병상이 차면 일반 격리 병상에서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관련 운영 권고안을 개정합니다. 응급실 운영이 축소 중단되지 않게 해 확진자가 늘어도 비코로나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시급하게 확보가 이루어지면서 응급실을 일부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이제 거의 응급실 기능이 원상적으로 원래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감염에 취약한 외국인 사업장 등 500여 곳에 대한 현장 방역 점검을 진행합니다. 한편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현재 30%대에 머무는 고령층 4차 접종률이 더 올라가야 한다며 취약계층 전반의 접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오랫동안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풍토병이었던 원숭이 두창의 글로벌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벌써 50개국 이상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됐는데요. WHO가 두 번째 긴급회의를 열고 코로나19와 같은 급의 비상사태를 지정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지난달 동남아에서 원숭이 두창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된 싱가포르에서 이번엔 지역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첫 사례는 싱가포르를 다녀간 영국인 항공 승무원이었지만 어제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45세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지난 5월만 해도 미국과 유럽이 중심이었는데 그새 확산세가 가팔라졌습니다. Across the world, there has now been more than 6,000 cases recorded in 58 countries. Testing remains a challenge, and it's highly probable that there are a significant number of cases not being picked up. WHO는 결국 이달 18일쯤 긴급회의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대한 PHEIC,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I plan to reconvene the emergency committee so they are updated on the current epidemiology and evolution of the outbreak and implementation of countermeasures. WHO는 지난달 23일 첫 긴급회의에선 PHEIC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PHEIC는 WHO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과 관련해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입니다. 현재는 2020년 1월 말 PHEIC가 발령된 코로나19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천연두와 증상이 비슷한 원숭이 두창은 지난 40여 년간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습니다. WHO는 또 최근 2주 동안 코로나19 감염이 세계적으로 30% 이상 급증했다면서 미국 화이자사에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생산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양국 외교장관이 8개월 만에 만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세계적 인플레이션의 여파 속에 협력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회담을 갖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양자회담을 하는 겁니다. 미중 외교장관이 대면 회담을 갖는 것은 지난해 10월 로마 G20 정상회의 이후 8개월여 만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타이완 문제 등 현안이 의제에 오를 전망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에 대해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면서 재차 경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무력 시위를 거론하며 현상 변경 중단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맞서 왕이 외교부장은 타이완에 대한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台湾问题事关中国的核心利益，始终是中美关系中最重要、最敏感的问题。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담을 앞두고 다소 긍정적인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고 있는 고율 관세의 인하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화상 정상회담 일정도 구체적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회담이 미중이 극적인 돌파구를 찾기보다는 경쟁을 관리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프로야구 이대호 선수가 14시즌 연속 100안타와 10홈런을 동시에 달성한 롯데자이언츠가 SSG 랜더스를 15대5로 꺾고 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롯데 이대호는 6회 초 시즌 10호 투런 홈런을 치면서
KBO 리그 역대 8번째, 14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이대호는 앞선 3회 초에는 중전 안타를 치며 시즌 100번째 안타를 기록했고 KBO 리그 역대 4번째로 14시즌 연속 세 자릿수 안타 기록도 달성했습니다. KT는 기아를 8대1로 이기며 5연승을 달렸고 기아는 8연패에 빠졌습니다. LG는 삼성에 10대9 역전승을 거뒀고 NC는 한화를 4대3으로 두산은 키움을 5대2로 이겼습니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FC 서울을 꺾고 선두 울산을 승점 5점 차이로 추격했습니다. 전북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FC 서울과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8분에 터진 구스타보의 결승골을 끝까지 잘 지켜내며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수원FC는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결승골로 인천을 1대0으로 이기고 리그 6위로 도약했고 수원 삼성과 대구는 1대1로 비겼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 물론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경기가 끝난 뒤 복습을 철저하게 하는 이미지 트레이닝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김동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한다는 말을 듣는 이유는 골을 많이 넣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쉴 때도 자신의 경기를 다시 보며 철저하게 복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집에 와서도 항상 TV는 거의 축구를 웬만하면 틀어놓거든요. 제가 했던 경기들을 좀 많이 보는 거를 전 좋아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부족한 점을 되게 많이 보여요. 슈팅을 해야 할지 패스를 해야 할지 돌파를 해야 할지 순간 판단력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 중 수시로 고개를 돌리며 상대 선수와 동료들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바둑으로 치면 매 순간 형세 판단이 끝나 있기 때문에 공을 받으면 지체하지 않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플레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공이 오자마자 삼각 패스로 연결합니다. 크로스가 막히긴 했지만 선수들의 움직임을 알지 못하면 하기 어려운 패스입니다. 드리블을 하다 빈 공간에 있는 동료에게 공을 내줍니다. 드리블을 하면서도 수비수와 동료들의 움직임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황희찬과의 2대1 패스는 뒤쪽에도 마치 눈이 달린 것 같았습니다. 이 장면은 결국 프리킥 골로 이어졌습니다. 사실은 축구는 이제 상황마다 정답이 없는 스포츠니까 이제 이때는 이런 움직임을 해서 내가 이렇게 움직여주면 우리 선수들한테 공간이 생기겠다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좋은 결정을 했었어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데 상황을 파악하는 태극 전사들의 능력이 함께 좋아진다면 벤투호는 월드컵에서 더 멋진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네,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문화재들이 오늘부터 일반 관람객을 만납니다. 나전 공예품과 원통형 도자기, 조선 왕들의 글씨를 모은 책 등 3점은 처음 공개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되찾아온 우리 문화재 40여 점을 한자리에 모은 특별전. 최근 환수해온 3점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나전 공예품은 나무로 짠 가구나 기물에 전복이나 조개 껍데기로 예쁜 문양을 만들어 붙였습니다. 미국에서 환수한 열성 어필은 조선 왕들의 글씨를 수록한 책으로 1722년에 간행됐고 3년 뒤 새로운 어필을 추가했습니다. 원통형 백자 표면을 구리 안료로 장식한 이 도자기는 미국인 선교사가 소장했던 것으로 문화재 반출 경위가 확인된 사례입니다. 매우 드물게 소장자가 자진해 돌려준 문화재도 눈길을 끕니다. 진경 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의 화첩과 조선의 보병들이 입었던 면피갑은 독일 수도원이 돌려줬고 사대부 묘소에 세우던 문인석 한 쌍은 독일 박물관이 반환했습니다. 특별전은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나라 밖 문화재를 환수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활용하거나 하는 그 성격들을 좀 일반인들이 쉽고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는 취지로 기획을 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과
덕혜옹주의 당위와 스란치마 등에는 끈질긴 환수 노력과 환수 경로에 대한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민간 기업도 큰 역할을 합니다. 게임업체 라이엇 게임즈는 지난 10년간 문조비 신정왕후, 왕세자빈 책봉 축책 등 5점의 환수에 기여했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 10주년에 맞춘 이번 전시는 9월 25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절기 소서인 오늘은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더위는 쉽게 물러가지 않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여전히 심하겠고요. 대구는 34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전부터 내일 오후까지 곳곳에 장맛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중북부 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방에는 150mm 이상,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도 최고 10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5도, 대전은 27.5도, 울산은 25.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폭염특보도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전은 33도, 대구는 34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비가 쉬어가겠지만 다음 주에는 더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이 미국의 경제 둔화를 초래하더라도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라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각각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하고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인데 박 전 원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내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소집돼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8.28 전당대회 경선 규칙 수정안을 대부분 거둬들이며 당내 갈등을 일단 봉합했습니다. 국가 연구 지원을 받은 뒤 기술 개발을 전혀 하지 않아서 지원금을 반납할 처지에 놓인 업체가 사업 평가 직전 국회의원실에 민원을 넣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의원실은 평가기관에 직접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외압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강의 시간에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다수가 생계가 어려워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다시 역사 왜곡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려서 내일까지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폭염이, 다음 주에는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어서 당분간 날씨 변화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 회의 참석자들은 경제 전망상 제약적인 정책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모두 동의했다면서 높아진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할 경우 훨씬 더 제약적인 정책이 적절할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도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14일과 15일에 열린 정례회의에서 연준은 28년 만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7월에도 대폭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위원들은 가파른 금리 인상이 미국의 경제 둔화를 초래하더라도 물가 잡기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등 우울한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스피가 1년 8개월 만에 2,3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환율은 장중 1,310원을 돌파했는데요.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박병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4년 만에 6%를 넘어선 물가 상승률과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사태. 잇따른 금리 인상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우울한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시가 힘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년 8개월 만에 23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는 49.77포인트, 2.13% 내린 2292.01에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300을 밑돈 것은 지난 2020년 10월 30일 이후 1년 8개월 만입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는 1.40% 하락한 56,400원에 마감해 500만 명의 소액 주주들을 애태우게 했습니다. 코스닥은 6.32포인트, 0.84% 하락한 744.6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원화 약세는 이어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0원 오른 1,306.3원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 1,311.00원까지 올라 2009년 7월 13일 이후 처음으로 1,31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원화 강세를 이끌 만한 요인은 조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1,300원에 대한 레벨 부담으로 외환 당국의 개입 가능성을 또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원화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좀 더 이 수준 레벨대에서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무역 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4분기 환율은 1,320원까지 뚫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저성장 우려까지 각종 대내외 악재, 금융당국의 긴장감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YTN 박병현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었는데 핵심 화두는 역시 민생 경제, 특히 치솟는 물가였습니다. IMF 이후 최악의 물가 상승률이라는 평가 속에 정부와 여당이 물가 대책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국정 동력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고위급 당정협의회. 기념 촬영과 건대 제의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됐지만 인사말부터 물가 상승 등 민생 경제 해결이 녹록지 않은 데 대한 고심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와 기름값, 높아진 이자 부담, 그리고 가스, 전기요금 등 생활 물가 상승에 폭염만큼이나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물가 급등이라는 급한 불을 끄는데 최우선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먼저 기존에 마련한 석유와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의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물가 상승을 주로 견인하고 있고 민생 체감도가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 기발표 대책 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과 에너지 이용권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도 신속히 집행할 방침입니다. 이어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이전용 기금 변경, 할당 관세 확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을 위한 여러 규제 개혁 법안과 각종 세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여야 간 협의를 활성화해 빠른 시일 안에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는 데 노력하고 매달 한 차례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연다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 경제 여건과 야당과의 관계 등 여러 변수 속에 고위 당정 협의체가 얼마나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정부의 국정 동력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당장 대학 등록금을 올릴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자 인상 시기를 늦추겠다는 뜻인데 대신 고등교육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당분간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공약을 만들었던 상황이더라도 시행되는 시기는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고 당장 등록금을 올리는 조치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법상으론 대학 등록금 인상은 최근 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등록금과 연계해 대학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14년간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었고
새 정부는 이를 대학의 발목을 잡는 규제로 판단해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최근 대학교육협의회 총장 세미나에서 사실상 내년부터 등록금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에 대해 박 부총리가 나서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고 있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겁니다. 대신 사립대, 즉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유초 중등에만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까지 확대해 사용하는 방안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 내부의 재원을 가장 필요한 것에 효율적으로 고등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쓰여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학 사용에 대해선 17개 시도교육감이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학교 급식도 고물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양질의 학교 급식을 계속하기 위해서 도와 교육청이 분담해 급식 단가를 하반기에 24%나 전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고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의 한 중학교 점심시간, 마파두부 덮밥과 왕새우 튀김, 후식 수박까지 영양과 맛을 골고루 고려한 식단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해 즉석식품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에 건강한 식습관을 키워주는 데도 신경을 썼습니다. 급식은 집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어요. 그래서 만족스럽습니다. 올해 제주 지역 중학생 1인당 급식 단가는 2,980원입니다. 하지만 최근 채소며 고기 등 급식 재료 가격이 모두 20% 이상 오르면서 정상적인 식단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수산물이나 축산물, 친환경 농산물들이 많이 올라서 식단 짜는데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부가 지난 5월 추경에서 군장병을 위한 급식비 단가를 20% 인상했지만 학교 급식 예산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맡겨진 상황. 새로 취임한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이 급식 예산 증액의 뜻을 같이해 제주는 하반기 학교 급식 예산을 조기에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단가 인상률도 24%로 파격적인 수준입니다. 제주도와 교육청이 함께 그 재정을 분담하고 저희들 임기 내에 전국 최고 수준의 학교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더 검토하고 연구하고 해서 예산 쪽에 반해서는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국 최고가 되도록 이렇게 부응할 생각입니다. 무상급식 예산 증액분 46억 원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2학기에도 학생들은 양질의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직 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달부터 TF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자신을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첩보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안보 장사를 하지 말라고 일축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민간인인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수행원으로 볼 수 있어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심각하게 따져볼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에 도움이 되고 보조를 하고 지원을 했다 그런다면은 그건 일단은 특별수행원인 거예요. 그런 특별수행원이기 때문에 전용기 타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김종숙 여사께서 만약에 이렇게 지인을 데리고 가셨다고 그러면 온 언론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문제는 전 국회에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육촌 동생이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절부터 대선 캠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던 윤 대통령의 육촌 동생 A씨가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A 선임 행정관이 윤 대통령 외가의 육촌인 건 맞지만 인척관계와 임용은 관련이 없고 경선 캠프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의 측면에서 임용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선임 행정관이 대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 등을 고려하면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외가 육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룡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군사력을 강조했는데 동시에 대통령실이 합참의장을 조사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전 정권을 또 겨냥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회공 3군 사열대 도열 속에 군의 심장 계룡대로 향합니다. 대통령 최초로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입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한국형 삼축 체계 구축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확장 억제 실효성 제고를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전투기 잠수함 현무미사일 등 각 군의 전략 자산을 통합 운용할 합동전략사령부를 단계적으로 창설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한미 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한국형 삼축 체제를 구축하여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윤 대통령은 AI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으로 군 구조를 재설계하라고 지시했고 처우개선은 물론 오는 2025년까지 병사에게 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장병 사기를 드높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 정권을 향한 뼈 있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일은 우리 정부에서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한 행정관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납포했다는 이유로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겨냥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군 지휘 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휘관이 안보 현장에서 오직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지휘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입니다. 도발 시에는 응징, 확고한 대적관, 싸워 이기는 군대. 문정부와 달리 남북 대화보다는 북한 위협 대응에 우선순위를 둔 윤 대통령은 표현 수위도 한층 끌어올리며 군 기강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의 설계자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KDI 원장이 자신의 사퇴를 촉구한 한덕수 총리를 겨냥해 크게 실망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KDI에 대해 이례적으로 대규모 자료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앞선 정부에서 임명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사퇴 압박이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나온 행보여서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이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설계자로 꼽히는 홍장표 KDI 원장이 사퇴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 원장은 한덕수 총리에게 크게 실망했다며 자신의 의견에 귀를 닫겠다면 KDI 원장으로 남아있을 필요는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홍 원장은 이에 대해 YTN 취재진에게 사퇴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봐달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가 홍장표 원장을 겨냥해 KDI 원장으로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바꿔야 한다, 윤석열 정부랑 너무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한 것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겁니다. 홍장표 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엔 감사원의 움직임도 있는 거로 전해집니다. 올해 KDI 감사는 애초 국무조정실이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감사원이 지난달 말 회계부터 인사, 내부 규정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DI 측도 이례적인 일이란 분위기인데
홍 원장은 이를 표적 감사로 받아들인 거로 보입니다. 홍 원장은 입장문에서 국책연구기관은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며 정권의 나팔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법부터 바꾸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변되는 지난 문정부 때의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DI 원장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5월 임기 3년에 KDI 원장으로 취임해 임기 2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당윤리위가 오늘 열립니다. 이 대표의 적극적인 대응이 예상되는 가운데 징계가 결정된다면 거센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한 차례 미뤘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 7월 7일 날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명 청취 후 심의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리위는 사실과 근거에 입각해 원칙대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리위의 선택지는 다양합니다. 먼저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해 징계를 내리지 않거나 또다시 결정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 대표는 당 개혁의 속도를 내겠지만 이에 따라 윤핵관과의 마찰이 더 격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익명의 그 뒤에 숨어가지고 당내 분란 일으키는 분들이고 남의 보험판 달아가지고 무책임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처럼 좀 대포차같이 정치를 하고 계신 겁니다. 징계가 내려진다면 더욱 거센 파장이 예상됩니다.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가 결정되더라도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큰 데다 그 이상인 당원권 정지나 탈당 요구, 제명이 결정된다면 곧장 거센 사퇴 요구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친윤계 등과 깊은 갈등 전선을 형성한 만큼 영향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차기 당권 경쟁 구도가 뒤바뀔 수 있는 만큼 당내에도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리위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일단 윤리위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할 거라며 사실상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제가 무슨 증거를 인멸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보도한 거 본 적 있으신가요? 경찰 수사도 저는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완전히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정무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대표가 결과에 굴복해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여권 전체의 윤리위 리스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가연구지원사업 대상 업체로 선정됐다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서 지원금을 수억 원을 반납할 처지에 놓인 업체가 국회의원실에 민원을 제기한 뒤 낙제를 면해 외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주관한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A업체 등 3곳은 지난 5월 현장 실사에서 개발 기술을 보여주지 못해 가장 낮은 평가 단계인 극히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업체 등은 평가 결과에 의의를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B국회의원실에 민원을 넣었고 의원실은 낙제점을 받은 경위를 확인하겠다며 진흥원 측에 연락해 평가 자료와 이의 신청 심의 결과를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진흥원 측이 극히 불량 판정을 미흡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A업체 등은 지원금 반납 등의 제재를 피하게 됐습니다. 서울 경희대학교 교수가 전공 수업 중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다수가 생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거라고 말하면서 역사 왜곡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희대 철학과 소속 최모 교수는 지난 학기 전공 기초과목 수업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매춘한 것이고 성매매 여성들을 우리가 위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최 교수는 또 지난달 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전공 수업에서 지난 1910년 경술국치의 가장 큰 책임은 조선에 있고 고종 황제가 뒷돈을 받고 나라를 팔아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학생들이 반발하며 논란이 커지자
일제 침략 자체를 옹호한 건 아니라면서 자신은 역사 문제 전문가가 아니고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된다면 모두 철회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법부의 양대 최고 법원이 해묵은 갈등을 둘러싸고 다시 정면 충돌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은 자신들의 판단에 대한 옳고 그름을 헌재가 따질 수 없다면서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의 일부 해석이 헌법에 위배되는 한정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는데 헌재가 8년간의 심리 끝에 사실상 무효를 선언한 겁니다.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대법원 재판을 취소한 건 지난 1997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침묵을 지키던 대법원은 헌재 결정 엿새 만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과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는 위헌 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고 재심 사유 또한 될 수 없다면서 이미 확립된 판례라고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에 전속하는 법령의 해석 적용 권한을 헌재가 간섭하는 건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통제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상 삼권 분립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헌법상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라고 못 박으면서 헌재 등 외부 기관이 대법원 판단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사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의 정면 반박에 헌재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넘은 사법부 최고법원 간의 갈등이 다시 정면 충돌로 번지면서 애꿎은 국민들 피해만 우려됩니다.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뒤 대법원 재심 청구와 기각, 헌재의 재판 취소가 무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하거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두 사법기관 간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느 한쪽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해묵은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부산 영도구에서 대형 화물차가 내리막길을 질주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으면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달려와 불을 끄고 운전자를 구하려고 했지만 불길이 워낙 거세 운전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신주를 들이받고 넘어진 16톤 정화조 차량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빨리! 쾅 하는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온 인근 주민들이 현장으로 다가갑니다. 차량 운전석에 의식을 잃은 사람이 있는 걸 보고는 소화기를 구해 뿌리기 시작합니다. 일부 주민은 화염과 폭발 위험 속에서도 운전자를 구하려고 다가가기도 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소화기 들고 나와서 일단 소화를 조금 하고 가서 끄집어내려고 들어갔더니 꼼짝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 사람 노력에 불길이 잠시 잦아드는 듯 싶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크게 치솟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해 한참 동안 물을 뿌려 겨우 불길을 잡지만 운전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 도착했을 때는 차량 전체에 화염이 다 진행된 상태였고 차량에는 화재가 전체적으로 다 화염이 휩싸이는 상태였습니다. 사고 직전 영상에서 해당 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달린 사실이 확인됩니다. 사고 차량은 애초 내리막 차선에 있었는데 중앙선을 넘고 다시 인도까지 넘으면서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어 다른 전신주와 가로등, 건물 벽면 등을 차례로 들이받으며 60m를 더 달렸습니다. 주택에도 불이 나고 인근 세대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있었지만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내리막길을 질주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서울 대치동 6층짜리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사장에서 일하던 작업자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경기도 안양시 범계역 사거리에서 버스가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2명과 버스 승객 1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서신동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3시간 40분 만에 복구됐지만 아파트 전체 6개 동 400여 세대의 전기가 끊겨 입주민들이 무더위 속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경북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타이어 전문점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등 장비 15대와 진화 인력 35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전북 익산시의 중고 타이어 전문점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살수차 등 장비 23대와 진화 인력 60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불길이 거세 불을 완전히 끄는 데 3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국방부가 2024년까지 육해 공군의 전략 무기를 통합해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력과 유사시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략사령부는 각 군에 흩어져 있는 첨단 무기 체계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추진됩니다. 킬체인과 대량 응징보복,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하거나 핵심 시설을 괴멸시키는 삼축 체계를 갖춘 부대가 통합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현무 탄도미사일을 갖춘 육군의 미사일 전략사령부와 패트리엇 등 공군의 미사일 방어사령부는 물론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글로벌 호크 등 감시 장비 운영 부대, 해군의 3,000톤급 잠수함 부대 등이 통합 대상입니다. 이런 삼축체계에 해당하는 자산들이 육군, 공군, 해군 등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분산되어 있는 자산들을 마치 한 부대처럼 묶어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면 전략사의 효용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이버전 수행 전력과 우주 전력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휘 체계를 일원화해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각 군 이기주의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입니다. 이에 따라 중장급이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사령관은 각 군이 순차적으로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사령부는 3군이 통합 근무하는 합동참모본부 예하에 편성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부대 편제 등을 마련한 뒤 2024년쯤 창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전략사령부 창설로 대북 억지력이 더 강화될지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랜섬웨어를 이용해 미국의 보건 분야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 부처 합동으로 경보를 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부, 사이버안보, 기간시설안보국, 재무부 등 미 안보당국은 현지 시각 6일 랜섬웨어 마우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이버 안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마우이는 북한의 지원을 받는 사이버 행위자들이 적어도 지난해 5월부터 미국의 보건 서비스와 공중보건 분야의 조직을 겨냥하기 위해 사용해온 랜섬웨어라는 게 미국 당국의 설명입니다. 랜섬웨어는 몸값과 소프트웨어를 합성한 단어로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컴퓨터를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들고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의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를 점령한 러시아군이 나머지 돈바스 지역인 도네츠크주 공격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시설까지 무차별 공격한 가운데 러시아군은 미국이 지원한 고속기동 로켓포 하이마스 2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마을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집은 완전히 부서지고 가재 도구도 성한 것이 없습니다. 루한스크주에 이어 도네츠크주 점령에 나선 러시아군은 민간인 시설까지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집중 포격으로 도시를 초토화한 후 병력을 투입하는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Сейчас везде стреляют. А ехать куда-то, бросать свой дом тоже не особо хочется. У меня ребенок.
리시찬스크 함락 이후 러시아의 다음 목표물로 알려진 슬로반스크는 집속탄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Місто Слов'янське було російсько-окупаційними військами випущено біля 30 боєприпасів касетної дії. 우크라이나 정부도 우선 민간인을 최대한 대피시켜 인명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Чим менше буде тут людей, тим більше буде наша концентрація саме на ворогів і на виконанні своїх функцій.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에서 미국이 지원한 고속기동 로켓포인 하이마스 2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마스는 정밀 유도 로켓 여러 발을 한꺼번에 발사할 수 있고 기동성도 갖춰 전쟁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아왔습니다. 러시아군의 주장이 맞는다면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는 하이마스 2대만 남게 돼 우크라이나 전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선우입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판을 벌여 불명예 퇴진 위기에 몰렸던 존슨 영국 총리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비위 전력자를 요직에 임명한 것을 두고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정치적 위기에 몰아넣은 인물은 최근 사임한 크리스 핀처 보수당 원내 부총무입니다. 지난달 30일 만취한 상태로 클럽에서 남성 2명을 성추행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핀처 의원이 1919년 외무부 부장관 시절에도 성비위를 저질렀는데 존슨 총리가 이를 알면서도 올 2월 원내 부총무로 임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총리실은 처음에는 몰랐다. 이후 보고받았지만 기억이 안 났다고 부인하다 결국은 사과했습니다. Yes, I think it was a mistake, and I apologize for it. I think in hindsight it was the wrong thing to do. 존슨 총리가 사과하자 내각의 핵심인 재무장관과 보건장관이 신뢰를 잃은 총리와는 일할 수 없다며 잇따라 사표를 던졌습니다. 또 보수당 부의장, 무역 대사 등이 줄사퇴하며 존슨에게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보수당이 무너지고 있다며 존슨 총리를 성비위 사건의 공모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What message does this send to the British people facing a cost of living crisis while their government is paralysed with scandal? 존슨 총리는 방역 수칙을 어기고 파티를 열었다가 지난달 신임 투표에서 간신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영국 언론이 존슨 총리가 사퇴 위기에 몰렸다며 기사를 쏟아내는 가운데 영국 국민 69%가 총리의 사임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한국계 최초로 수학계 노벨상인 필즈상을 받은 허준희 교수가 수학의 매력은 개인이 아닌 공동 연구에 있다며 끊을 수 없는 중독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필즈상 수상 사실은 올 초에 알았으며 자신은 학창시절 수포자는 아니었다고도 밝혔는데요.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o the next awardee is Jun Ha from Princeton University. 한국계 최초로 필즈상을 받은 허준희 교수. 핀란드 현지 시각으로 아침 8시였지만 밝은 얼굴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허 교수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수학의 매력도 공동 연구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중독성이 있어서 수학의 매력에 10몇 년 전에 빠진 이후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즈상 수상 소식은 올해 초에 미리 전해들었다면서 의외로 차분했던 가족의 반응도 전했습니다. 네, 필즈상 수상 소식은 올해 초에 처음 들었는데요. 좀 밤 시간대이기도 하고 아내는 자고 있는 중이라서 10분 정도 고민하다가 깨워서 했는데 아내는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바로 다시 자더라고요. 자신이 수포자였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와전된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수학 성적이 좋았을 때도 있고 좋지 않았을 때도 있지만 항상 중간 이상은 했기 때문에 수포자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또 자신은 한국에서만 수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며 수학과 같은 기초 학문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단기 성과에 목매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젊은 수학자들이
부담감을 느껴서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즐거움을 쫓으면서 허 교수의 석사 시절 지도 교수였던 김용훈 교수는 한국 교육 시스템의 아쉬움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재능을 좀 더 빨리 발견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린 나이부터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이제 뭐 허준희 교수가 뭐 4년 전, 8년 전에 받을 수 있었던 필드상이 아닌가. 허준희 교수는 오는 8일 입국한 뒤 여느 때처럼 한국에서 여름을 보낼 예정입니다. 또 오는 13일에는 필즈상 수상과 관련해 대중들을 위한 해설 강연도 나설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그룹 에스파가 UN 포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에스파가 현지 시간 5일 미국 뉴욕 UN 본부 총회 회의장에서 열린 2022 지속 가능 발전 고위급 포럼에 참석해서 이 같은 내용의 지지 연설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한 공연을 앞둔 미국 밴드 마룬5가 논란을 빚은 일본 전범기 형상을 삭제했습니다. 마룬5 측은 어제 오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일본 전범기 형상을 없애고 밴드 멤버들 이미지로 바꿨습니다. 마룬5는 앞서 홈페이지에 11월 내한 공연 계획을 전하면서 일본 전범기 형상 디자인을 올리면서 한국 팬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절기 소서인 오늘도 열대야와 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곳곳에 장맛비 소식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 무더위를 식히기에는 조금 역부족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는 3도가량이 낮겠지만 여전히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심하겠습니다. 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도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마전선이 활성화하면서 내일 오후까지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번에도 중북부 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방에 150mm 이상,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도 최고 10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5도, 부산은 25.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특보도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전은 33도, 대구와 제주는 34도 선까지 치솟겠습니다. 주말에는 비가 쉬어가겠지만 다음 주에는 비 소식이 더 잦겠고요. 올여름 들어서 가장 심한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서해안에는 초속 15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